그 옷 그리 소중하십니까? 행곱 쓰가리고. 어머님, 제 아버지 정성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늙은 대행수가 젊은 사위에게 이렇게 일렀다. 큰 상단의 주인이 되고 싶거든 비단옷을 벗고 집신을 신으시오. 사위는 그 말을 어리석게 여겼다. 재물을 가진 자가 어찌 스스로 종의 몰골을 하겠느냐고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그 집안의 장인, 삼남 제1의 대행수 김덕보는 평생 그 말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어째서 삼남 최고의 부자가 스스로 집신을 신고 낡은 무명옷을 걸치는가? 그리고 그 어리석어 보이는 습관 하나가 어느 날 한 집안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칼이 될 줄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마음이 평안하시며 날마다 기쁨이 가득하고 가정이 화목하며 노후에도 언제나 사랑과 평온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때는 조선 영조 임금 시절 한양 저작거리에서 가장 크다는 대흥객주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날은 객주 주인집 외손자 복동의 첫돌이었다. 대청 가득 하객이 모였고 병풍 앞에는 색색의 과일과 백설기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대청 한가운데서 짝소리가 울려 퍼졌다. 며느리 이연화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품에 안고 있던 명주 도롯이 손에서 빠져나가 흰 옷자락이 마룻바닥에 소리 없이 펼쳐졌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시누이 조설이는 웃음을 참지 못했고 남편 조기현은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때 부엌 문간 쪽에 서 있던 한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침부터 빈 그릇을 나르며 없는 사람처럼 밀려나 있던 노인이었다. 다 해진 집신에 낡은 무명 도포. 노인은 바닥에 떨어진 도롯을 보았다. 그리고 딸 연화의 붉어진 뺨을 보았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내 짧은 몇 글자를 적어 사람을 시켜보냈다. 잠시 후 검은 두루마기를 갖춰 입은 사람들이 연회청 문을 열고 들어섰다. 대행수 어른께서 이르신 대로 채비하여 왔습니다. 그제야 사돈 홍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무도 몰랐다. 그 노인이 딸에게 하대하던 이 집안을 무너뜨릴 채비를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다는 것을. 빈 그릇을 나르던 이 노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와 그의 딸을 함부로 짓밟은 이 집안의 앞날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새 시즌 전이었다. 대흥객주 정문으로 한 사람이 들어섰다. 집신에 낡은 도포, 손에는 보퉁이 하나가 들려 있었다. 연화가 가장 먼저 그를 알아보고 하객들 사이를 지나 얼른 다가갔다. 아버님, 오셨습니까? 김덕보가 보퉁이를 살짝 들어보였다. 복동이 도롯을 지어왔다. 연화의 눈이 잠시 보퉁이 위에 머물렀다. 낡은 천 끝이 여러 번 접혔다. 펴진 자국으로 희미하게 해져 있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연화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며칠 밤을 새워 손수지은 명주 도롯이었다. 그때 홍씨 부인의 얼굴이 천천히 굳었다. 그녀의 시선이 김덕보의 발끝으로 내려갔다. 다 해진 집신, 그 다음엔 낡은 도포 소매단, 그리고 손에 든 보퉁이. 입꼬리가 아주 조금 틀어졌다. 연화야. 홍씨 부인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네, 아버님. 저 행색으로 오신 게냐. 오늘 객주에 물목을 대는 상단 어른들도 오시는데. 연화가 고개를 살짝 숙였다. 송구합니다, 어머님.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미리 말했으면 뭐가 달라졌겠느냐. 사람은 근본을 못 속여도 감출 줄은 알아야 하는 법이다. 그 말이 객주 대문 앞에 조용히 떨어졌다. 연화의 손끝이 가만히 잡혔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예, 송구합니다. 김덕보는 그 말을 다 들었다. 딸이 고개 숙이는 것도 보았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보퉁이 매듭을 한 번 고쳐 쥐었을 뿐이었다. 대들보에서는 화려한 등롱이 조용히 빛을 내리고 있었다.
김덕보가 고개를 들어 그 빛을 한번 올려다보았다. 16개의 등롱 하나하나에 먼지 한 점 없었다. 김덕보는 7년 전 이 대흥객주를 지을 도본 위에 직접 손가락을 얹었던 사람이었다. 등롱을 어디에 걸지, 대문에서 안채까지 걸음을 몇 보로 잡을지, 잔치가 열릴 대청 마루 높이를 몇치로 할지 그는 도본을 펼쳐놓고 며칠 밤을 고민했다. 그의 허락 없이는 이곳 석가래 하나 올라가지 않았다. 그뿐이 아니었다. 지금 하객들이 밟고 선 마룻바닥의 결과 색도 그가 직접 골랐다. 손끝으로 수십 종의 목재를 만져보고 몇 해를 두어도 뒤틀리지 않는 것으로 골랐다. 객실마다 걸린 그림도, 마당에 흐르는 풍악도, 손님을 맞는 일꾼들의 인사 한마디까지 이 객주의 작은 구석마다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한양 저잣거리 한복판에 우뚝 선 대흥객주.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는 그 건물의 주인이 바로 이 노인이었다. 집신을 신고 낡은 도포를 입고 빛바랜 보퉁이를 든 이 노인이. 하지만 오늘 김덕보는 대행수로 온 것이 아니었다. 외손자의 외조부로 왔다. 새벽 인시까지 바늘을 쥐고 앉아 작은 옷깃을 만지던 할아버지로 오늘 하루만큼은 그저 그렇게 있고 싶었다. 아무도 몰랐다. 지금 자기들이 발 딛고 선 이 건물의 주인이 방금 구박당한 저 노인이라는 것을. 김덕보는 보퉁이를 품에 안고 문간 옆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외손자 얼굴이 보이는 쪽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품 안의 보퉁이에는 명주 도롯이 곱게 접혀 있었다. 새벽 내내 그의 손끝을 거쳐간 옷이었다. 저 옷이 오늘 어떤 자리에서 펼쳐질지는 그때까지 김덕보도 알지 못했다. 오늘 이 자리는 외손자의 첫돌 잔치였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러했다. 연회청 안에는 흰 꽃장식이 길게 놓여 있었고 돌상 위에는 금빛 실타래와 작은 붓, 은수저가 반듯하게 놓여 있었다. 잔잔한 풍악이 흘렀다. 하지만 그 풍악 밑으로는 다른 소리가 깔려 있었다. 주판 두드리는 소리, 빛 독촉이 끊긴 뒤의 정적, 그리고 무너지는 가업의 숨소리였다. 조기연의 포목전 천보전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한때 대흥객주의 침구와 이불감을 대며 이름을 날리던 가게였다. 하지만 물목 거래가 끊긴 뒤로 사정이 달라졌다. 일꾼들 봇은 2달째 밀렸다. 배틀깬치 밀렸고 무명 대금 독촉장이 가게로 날아들었다. 전주에게 빌린 돈을 갚기로 한 날은 다음 달이었다. 붙잡을 줄은 하나뿐이었다. 대흥객주와 물목 거래를 다시 잇는 것. 그래서 홍씨 부인은 외손자 돌잔치를 굳이 이곳에서 열었다. 겉으로는 첫 돌잔치, 속으로는 천보전의 마지막 도박판이었다. 전주에게는 계약이 곧 성사된다는 그림을 보여주어야 했다. 무명전 상인에게는 돈이 곧 들어온다는 믿음을 심어야 했고 대흥객주 물목을 맡은 행수에게는 아직 이 집안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체면을 보여주어야 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부 이 자리에 불러 모은 것이었다. 홍씨 부인이 연화를 구석으로 불렀다. 오늘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대흥객주 사람들 오거든 내가 웃으며 인사 좀 해라. 연화가 잠시 말을 골랐다. 어머님, 저는 그곳 일을 그만둔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그런 부탁은 좀 어렵습니다. 홍씨 부인이 낮게 웃었다. 심부름꾼 노릇하던 애가 낯익은 얼굴 하나 없겠느냐. 연화의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다. 연회청 마룻바닥에 그녀의 버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송구합니다. 또 송구하다는 말이냐. 홍씨 부인이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섰다. 친정에서 해준 것도 없는 아이가 이런 데라도 보탬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연화는 입을 다물었다. 무릎 앞에서 두 손이 가만히 모였다. 반박하지 않았다. 고개를 더 숙였을 뿐이었다. 연화가 대흥객주 안채 심부름을 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품첨을 벌기 위해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 객실 청소, 침구 창고,
손님 접대, 잔치 자리채비. 그녀는 누구의 딸인지 숨긴 채 밑바닥부터 객주일을 배웠다. 김덕보가 그렇게 시켰기 때문이었다. 사람 위에 서려면 먼저 사람 손이 닿는 곳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자리에 거의 없었다. 홍씨 부인이 그토록 매달리는 대흥객주와의 물목거래, 그것을 다시 이을지 말지를 쥔 사람이 방금 부엌 문간 쪽으로 밀려난 저 노인이라는 것을 이때까지만 해도 홍씨 부인은 몰랐다. 자기가 오늘 살리려는 가업과 오늘 짓밟는 노인이 같은 손바닥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김덕보는 그 모든 말을 다 듣고 있었다. 며느리에게 인사를 시키는 것도 친정에서 해준 게 없다는 말도. 하지만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저 보퉁이를 무릎에 올린 채 방안을 천천히 둘러볼 뿐이었다. 사실 김덕보는 오늘 아침 객주에 당도하자마자 총집사 최억을 따로 불렀다. 일꾼들 다니는 통로 쪽,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였다. 오늘은 그저 외손자의 외조부로 있을 것이네. 김덕보가 말했다. 자네도 나를 대행수로 대하지 말게. 최억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여 무슨 일이 있으면 어찌할까요? 김덕보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기별을 보내면 그때 올라오게. 일전에 일러둔 것들을 챙겨서 최억은 더 묻지 않았다. 대행수가 7년 동안 딸의 시댁 앞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오늘 처음으로 그 자리에 온 것이었다. 그것도 대행수가 아니라 외손자 옷을 직접 지어들고 온 외조부로. 최억은 그날 김덕보의 지시를 다시 새기며 자리를 비켰다. 기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지금 김덕보가 빈 그릇을 나르고 구석으로 밀려나는 동안에도 그는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보고 있었다. 이 집사람들이 자기 딸을 어떻게 대하는지. 끝까지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연회청을 채웠다. 돌상 앞에서는 몇 번이고 사람들의 감탄이 터졌다. 색동옷을 입은 복동이는 품에 안긴 채 눈을 깜빡이고 있었다. 김덕보는 보퉁이를 품에 안고 상석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외손자가 잘 보이는 자리에 앉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홍씨 부인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사돈 어른. 김덕보가 걸음을 멈추었다. 거긴 우리 쪽 어르신들 자리입니다. 김덕보가 조용히 말했다. 저도 복동이 외조부인데요. 알지요. 근덕보가 홍씨 부인이 웃는 얼굴로 말했다. 그런데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오늘은 귀한 손님이 많아서요. 그녀가 손끝으로 부엌 문간 쪽을 가리켰다. 저쪽에 앉으세요. 거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쪽은 볕이 조금 달랐다. 등롱빛이 닿지 않는 자리였다. 등 뒤로는 일꾼들이 오가고 그릇 정리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연화가 한 발 나섰다. 어머님, 아버님 자리는 넌 가만히 있어라. 홍씨 부인의 말이 짧게 잘랐다. 연화의 입술이 멈추었다. 그녀는 아버지 쪽을 보았다. 김덕보는 아무 말 없이 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 눈. 연화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잠시만 저쪽에 앉아 계세요. 목소리가 작았다. 제가 금방 가겠습니다. 김덕보는 딸의 얼굴을 보았다. 딸의 눈이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천천히 해라. 김덕보는 부엌 문간 쪽 자리로 걸어갔다. 그가 앉자마자 등 뒤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쨍그랑. 일꾼 하나가 소반을 들고 급히 지나갔다. 등롱 불빛이 김덕보의 낡은 집신 위로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때 조기현이 연화에게 다가왔다. 그는 웃는 얼굴로 하객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다가 연화의 팔을 살짝 잡았다. 오늘만 참으시게. 연화가 그를 보았다. 우리 가게 진짜 중요한 날이야. 연화의 눈이 아주 천천히 흔들렸다. 오늘은 복동이 돌잔치잖아요. 조기현이 낮게 말했다.
가게가 살아야 아이도 사는 거야. 연화의 시선이 돌상 쪽으로 갔다. 색동옷을 입은 복동이가 백설기 앞에서 손을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다. 연화의 입술이 한 번 다물렸다. 그리고 다시 고개가 숙여졌다. 알겠어요. 그 말은 순종처럼 들렸다. 하지만 김덕보는 알았다. 딸이 지금 지키려는 것이 남편의 가업이 아니라 저 작은 아이의 하루라는 것을. 신우이 조설이는 멀찍이서 김덕보의 집신을 흘겨보았다. 그리고 옆에 선 벗에게 낮게 말했다. 저분이 언니 아버지래. 벗이 눈을 조금 크게 떴다. 조설이가 입술 끝으로 웃었다. 처가댁이 좀 그렇잖아. 일꾼들이 음식상을 나르기 시작했다.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잔이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 연회청은 평화로워 보였다. 그런데 그 평화 속에서 가장 바쁜 사람은 연화였다. 저기, 저쪽 상에 음식 좀 더 내오너라. 홍씨 부인이 손짓했다. 연화가 부엌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릇을 받아들고 하객들 사이를 지나 상에 놓았다. 너, 저기 잔도 좀 채우고. 연화가 술병을 들었다. 저 손님 겉옷 좀 받아 걸어라. 연화가 겉옷을 받아 횃대에 가지런히 걸었다. 어미로서 축하받아야 할 자리였다. 자기 아들의 돌잔치였다. 그런데 연화는 손님처럼 앉아본 적이 없었다. 돌상 앞에서 얼굴 한번 비추지 못한 채 하객들 사이를 종종거리며 시중을 들었다. 그렇게 시중을 들다 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어떤 이가 연화에게 빈 잔을 내밀었다. 여기 술 한 잔 더 주게. 연화를 일꾼으로 안 것이었다. 연화는 잠깐 멈칫했지만 곧 잔을 받아 채워 돌려주었다. 또 다른 이가 떨어진 수건을 가리켰다. 이것 좀 치워주겠나. 연화가 허리를 굽혀 수건을 주었다. 누구도 그녀가 오늘의 주인공인 복동이의 어미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자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종처럼 부리고 있는데 손님들 눈에 그녀가 어떻게 보이겠는가. 앞치마만 두르지 않았을 뿐 연화는 이 잔치의 일꾼이었다. 적어도 이 방 사람들 눈에는 그러했다. 연화는 그 눈길들을 묵묵히 견뎠다. 술을 따르고 수건을 줍고 소반을 날랐다. 그러면서도 한 번씩 돌상 쪽을 보았다. 시어머니 품에 안긴 자기 아들을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그녀의 손은 늘 무언가를 나르고 있었으니까. 그러다 일이 벌어졌다. 연화가 떡 접시를 나르던 참이었다. 누군가 지나가며 어깨를 쳤고 손이 흔들렸다. 접시 하나가 미끄러졌다. 쨍그랑. 사기 그릇이 마룻바닥에 부딪혀 깨졌다. 떡 조각이 마룻바닥으로 흩어졌다. 방 안의 시선이 일제히 연화에게 쏠렸다. 또각또각 홍씨 부인이 빠르게 다가왔다. 그녀는 깨진 그릇을 내려다보더니 하객들이 다 듣는 목소리로 말했다. 넌 대체 할 줄 아는 게 무엇이냐. 연화가 허리를 굽혀 조각을 줍기 시작했다. 손끝이 사기 조각에 살짝 베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송구합니다. 연화가 작게 말했다. 홍씨 부인은 멈추지 않았다.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그녀가 혀를 찼다. 어미 없이 커서 그러니 배운 게 없어 이 모양이구나. 순간 연화의 손이 멈추었다. 그것은 자기를 향한 말이 아니었다. 자기를 키운 사람을 향한 말이었다. 어미 없이 그녀를 키운 것은 새벽마다 갈라진 손으로 점심거리를 싸던 아버지였으니까. 연화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종일 부려져도 숙이고 있던 고개였다. 쓸모없다는 말에도 들지 않던 고개였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눈이 홍씨 부인을 똑바로 보고 있었다. 어머님, 목소리가 낮았다. 저는 무슨 말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홍씨 부인의 눈썹이 꿈틀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든 것은 오늘 처음이었기 때문이었다. 뭐라. 연화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더 말하지 않았다. 깨진 조각을 모아 손바닥에 담았다. 하지만 그 손은
조금 전과 달랐다. 떨리지 않았다. 부엌 문간 자리에서 김덕보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딸이 쓸모없다는 말에도 숙이던 고개를 자기 이야기가 나오자 처음으로 든 것을. 자기가 당할 때는 다 받아내던 아이가 아버지를 지키려고 눈을 드는 것을. 김덕보의 무릎 위에서 보퉁이를 쥔 손이 천천히 접혔다. 그때 홍씨 부인의 시선이 김덕보에게로 옮겨왔다. 사돈어른도 앉아만 계시지 말고 그녀가 빈 물동이 2개를 들어 보였다. 이거 좀 저쪽에 놓아주시겠어요. 일손이 모자라서요. 김덕보는 잠시 물동이를 보았다. 저쪽에서 연화가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김덕보의 손이 먼저 올라갔다. 주시오. 그는 물동이를 받아 천천히 일어섰다. 상 사이를 지나 물동이를 내려놓았다. 낡은 집신을 신은 노인이 물동이를 나르는 모습은 이 방 안에서 아무도 2번 보지 않는 그림이었다. 자리로 돌아온 김덕보가 품에서 종이 쪽지를 꺼냈다. 그는 붓을 적셔 몇 글자를 적었다. 최옥 총집사, 일전에 일러둔 것을 채비에 두게. 한식경 뒤에 심부름꾼을 불러 쪽지를 보냈다. 그리고 붓을 다시 품에 넣었다. 김덕보는 다시 자리에 앉아 보퉁이를 무릎에 올렸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노인이었다. 빈 그릇을 나르고 구석에 앉아 외손자를 바라보는 그저 가난한 사돈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방 전체를 천천히 읽고 있었다. 전주가 앉은 자리, 물목을 맡은 행수의 낯빛, 사위가 누구에게 고개를 숙이는지, 오늘 이 잔치가 무슨 자리인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기가 부려지는 것은 견딜 수 있었다. 평생 낮은 자리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딸이 같은 일을 당하는 것은 오늘 처음 보는 것이었다. 김덕보는 참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보고 있었다. 이 사람들이 자기 딸을 어디까지 함부로 대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멈추는지를. 저편에서 잔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시동생 조재선이 벗들과 술잔을 부딪히다가 김덕보 쪽으로 턱을 까딱였다. 우리 처가 어르신 손이 야무지셔. 벗들이 낄낄 웃었다. 김덕보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저 외손자만 가만히 바라보았다. 조재선의 손에서 술잔이 한 번 더 기울었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다음 달 그 손이 자기 논문서 위에서 떨리게 될 줄은. 자, 이제 가족분들 다 같이 자리를 잡으시지요. 하공이 돌상 앞에서 손을 흔들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들었다. 홍씨 부인이 가운데 자리를 잡았다. 그 옆으로 신우이, 조설이와 조재선이 섰다. 복동이를 아는 홍씨 부인이 환하게 웃었다. 연화도 손을 닦으며 다가갔다. 자기 아들의 그림이었으니까 어미가 빠질 자리가 아니었다. 그런데 그녀가 다가서자 홍씨 부인이 슬쩍 손을 들어 막았다. 넌 빠지거라. 연화의 걸음이 멈추었다. 어머님, 홍씨 부인이 위아래로 연화를 훑었다. 그 꼴을 하고 어찌 함께 서겠느냐. 남 부끄럽게 손에 묻은 떡고물, 종일 일하느라 구겨진 옷자락. 홍씨 부인이 그것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넌 이따 따로 남기거라. 연화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섰다. 종일 부린 것은 홍씨 부인이었다. 음식을 나르게 하고 잔을 채우게 하고 겉옷을 받게 한 것도 그래놓고 이제는 그 꼴을 남 부끄럽다고 했다. 자기 손으로 만든 모습을 자기 입으로 흉본 것이었다. 자기 아들의 첫돌 그림이었다. 자기가 10달을 품고 낳은 아이였다. 그런데 그 아이를 안고 있는 것은 시어머니였고 어미인 자기는 자리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화공이 붓을 놓았다. 홍씨 부인과 그 자식들이 복동이를 가운데 두고 웃었다. 그 그림 속에 아이 어미의 자리는 없었다. 연화는 자리에서 한 발짝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자기 아들을 보려고 고개를 조금 기울였다. 사람들 어깨 너머로 색동옷 자락만 겨우 보였다. 문득 자기 돌잔치 때가 떠올랐다. 어미 없이 아버지 혼자 어린 자기를 안고 앉아있던 빛바랜 그림이었다. 그 그림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가진 것은 없어도
딸을 품에 안은 것만으로 세상을 다 가진 얼굴이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아들의 돌 그림에는 정작 어미인 자기가 없었다. 10달을 품고 밤마다 젖을 물리고 열이 오를 때마다 뜬 눈으로 지킨 아이였다. 그 아이의 첫 돌 그림에 어미의 자리가 없는 것이었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흐르게 두지 않았다. 오늘은 복동이의 날이었으니까. 부엌 문간 자리에서 김덕보가 그 모습을 보았다. 딸이 자기 아들 돌 그림에서 밀려나는 것을, 떡고물 묻은 손을 어쩌지 못한 채 사람들 등 뒤에서 자기 아이를 바라보는 것을. 김덕보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그는 처마 밑으로 들이운 그림자를 보며 해의 위치를 가늠했다. 쪽지를 보낸 지 1시경 반이 지나 있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윽고 돌잡이가 시작되었다. 복동아, 이리 오너라. 우리 아이가 무엇을 잡을꼬. 사람들이 아이를 부르는 소리가 돌상 위로 흩어졌다. 이제 보퉁이를 풀 때였다. 김덕보가 무릎에 보퉁이를 두 손으로 들어 조심스럽게 펼쳤다. 매듭이 스르륵 풀리자 그 안에서 하얀 명주 도롯이 모습을 드러냈다. 연한 금실이 옷깃을 따라 조용히 빛났고 안깃에는 아주 작은 글씨가 수놓아져 있었다. 복동아, 강령하게 자라거라. 그가 도롯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돌상 쪽으로 걸어갔다. 우리 복동이 이것 한번 입혀보자꾸나. 그때 옆에서 손 하나가 쑥 들어왔다. 조설이었다. 그녀가 김덕보의 손에서 도롯을 채가더니 양손으로 펼쳐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어머, 이게 뭐예요? 하얀 명주가 등농 불빛 아래에서 흔들렸다. 손바느질이네요. 요즘 누가 이런 걸 입혀요. 어디선가 풋하고 작은 웃음이 새어나왔다. 조설이가 옷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한마디를 더 얹었다. 무슨 옛날 수에 같지 않아요. 웃음이 조금 더 번졌다. 연화의 버선발이 빠르게 다가왔다. 아가씨, 그만하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아버님이 직접 지으신 것입니다. 조설이가 코끝으로 웃으며 도롯을 한 번 더 흔들었다. 그러니 더 문제지요. 그림에 남을 자리인데. 김덕보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홍씨 부인의 손이 더 빨랐다. 그녀는 도롯을 손가락 끝으로 집어들었다. 먼지 묻은 헝겊을 드는 것처럼. 이런 것은 잠시 저리 치우고 그러고는 상 아래 빈 의자 위로 휙 던졌다. 하얀 옷자락이 의자 모서리에 힘없이 늘어졌다. 김덕보는 그 옷을 가만히 보았다. 천천히 다가가 옷을 들어 올리고 손바닥으로 자락을 폈다. 한 번, 두 번. 새벽에 바느질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옷을 매만지던 손짓 그대로였다.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다. 그 옷을 들고 서 있는 아버지의 등을 연화가 보았다. 그 등이 낯설지 않았다. 어릴 적 시장에서 무명을 지고 걷던 등, 평생 자기를 위해 굽어있던 등이었다. 그 등이 지금 자기가 만든 옷을 비웃음 당하고도 말없이 옷자락만 펴고 있었다. 연화는 빈 의자 쪽으로 다가가 아버지 손에서 도롯을 가만히 받아들었다. 구겨진 자락을 두 손으로 폈다. 옷깃 안쪽 작은 글씨 위에서 손이 잠시 멈추었다. 복동아, 강령하게 자라거라. 이 한 글자 한 글자를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새겼을지 연화는 알았다. 흐려진 눈을 등잔 가까이 가져가며 갈라진 손으로 바늘을 쥐고 밤마다 한 땀씩 외손자가 잠깐이라도 입어주길 바라면서 그 마음이 그녀가 도롯을 가슴 앞에 모아 쥐었다. 아버님이 밤새 지으신 것입니다. 복동이한테 한 번만 입혀보고 싶습니다. 홍씨 부인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너 지금 제정신이냐? 연화는 이번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정말 한 장만요. 옆에서 조설이가 끼어들었다. 언니, 그 옷 진짜 그림 망쳐요. 복동이 첫 그림인데 저런 걸 남기자고요. 아가씨,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연화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높아졌다. 제 아버지 정성입니다. 그때 조기현이 빠르게 다가왔다.
그가 연화의 손목을 잡았다. 그 옷 내려놓게 연화가 남편을 보았다. 서방님까지 이러시는 겁니까? 조기현의 시선은 연화가 아니라 대흥객주 물목을 맡은 행수 쪽에 가 있었다. 그들이 이쪽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기현은 입가에 억지 웃음을 만들면서 이를 악문 목소리로 낮게 말했다. 지금 분위기 망치지 마시게. 오늘 우리 가게 목숨 걸린 자리야. 연화의 손에 들린 도롯이 조금 흔들렸다. 복동이 돌잔치잖아요. 그러니 더 조용히 넘어가야지. 조기현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장인어른 정성은 알겠지만 지금은 계약이 먼저야. 순간 연화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갔다. 그 말은 홍씨 부인의 멸시보다 더 차가웠다. 조설이의 비웃음보다 더 깊이 박혔다. 남편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편도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계약의 편이었다. 연화는 잡힌 손목을 천천히 빼냈다. 또각 홍씨 부인이 한 걸음 다가왔다. 신미창이 마룻바닥을 눌렀다. 정성도 격이 맞아야 정성이지. 목소리가 낮았다. 낮아서 더 또렷했다. 우리 집안 장손 돌잔치에 처가 냄새 묻히지 말거라. 방 안의 소리가 잠깐 멀어졌다. 풍악 소리도 아이를 부르는 목소리도 모두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다. 도롯을 쥔 연화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종일 부려지던 자기 모습, 깨진 그릇 앞에서 들은 어미 없이 커서라는 말, 자기 아들 그림에서 밀려나던 순간 그 모든 것을 삼켜왔다. 자기가 당하는 것은 다 받아낼 수 있었다. 복동이의 첫 돌이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 정성을 모욕하는 이 말만은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다. 연화가 도롯을 가슴에 끌어안았다. 어머님,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제 아버지 정성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홍씨 부인의 눈이 가늘어졌다. 말대꾸에 손이 올라갔다. 짝, 소리가 방을 갈랐다. 연화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품에 안고 있던 도롯이 손에서 빠져나가 흰 명주자락이 돌상 앞 마룻바닥으로 천천히 펼쳐졌다. 풍악만 홀로 흐르고 있었다. 전주가 잔을 내려놓았다. 대흥객주 물목을 맡은 행수가 고개를 들었다. 젓가락이 그릇 위에 멈추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누구도 말리지 않았다. 조설이는 손에 든 잔을 내려놓지 않았다. 조기현은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조재선은 자기 술잔만 내려다보았다. 이 화려한 방 안에서 가장 작은 소리를 낸 사람은 방금 뺨을 맞은 여인이었다. 연화의 뺨이 천천히 붉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눈을 감지 않았다. 떨어진 도롯을 내려다 보았을 뿐이었다. 부엌 문간자리에서 김덕보가 일어섰다. 자리 다리가 바닥을 긁었다. 김덕보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바닥에 펼쳐진 하얀 옷을 보았다. 김덕보가 그리고 딸의 붉어진 뺨을 보았다. 그는 품에서 종이 쪽지를 꺼내 다시 한 줄을 적어 심부름꾼에게 건넸다. 지금 그 순간 연회청 대문 쪽이 열리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서는 그 짧은 순간 김덕보는 바닥에 펼쳐진 하얀 옷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옷 뒤로 아주 오래된 장면 하나가 천천히 겹쳐졌다. 38해 전이었다. 29살 김덕보는 무명 짜는 방 바닥에 앉아 있었다. 대들보에서 배틀 소리가 새벽까지 멈추지 않던 곳이었다. 드르륵 드르륵 그 소리 사이로 갓난아기 울음이 섞여들었다. 연화였다. 아내는 연화를 낳고 몸이 상했다. 약값이 배틀댐을 넘어섰다. 김덕보는 낮에는 배틀을 돌리고 밤에는 저작거리에서 짐을 날랐다. 손등이 갈라졌고 겨울이면 그 틈으로 피가 맺혔다. 그래도 손을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딸의 미음이 끊겼으니까. 연화가 4살 되던 해 아내가 떠났다. 초상집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김덕보는 어린 딸을 등에 업고 조문객을 맞았다. 등 뒤에서 연화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고
그 작은 숨소리가 그의 등을 데웠다. 그날 김덕보는 마음먹었다. 이 아이한테만큼은 부족하다는 말을 듣게 하지 않겠다고. 그는 남은 무명을 떼어다 보찜 장사를 시작했다. 새벽 저잣거리 찬바람 속에서 천을 폈고 손이 트도록 그 천을 날랐다. 사람들이 비웃었다.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장사냐고. 김덕보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새벽마다 천을 폈다. 한 필이 두 필이 되고 두 필이 한 마차가 되었다. 연화가 서당에 들어가던 날 김덕보는 딸의 보퉁이에 찬압을 넣어 주었다. 갈라진 손으로 붙인 달걀지짐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다. 연화가 그 찬압을 받아들고 활짝 웃었다. 김덕보는 그 웃음 하나로 하루를 살았다. 다른 아이들은 어미가 머리를 따아 주었지만 연화는 아비가 따아 주었다. 처음엔 서툴러서 자꾸 한쪽으로 기울었다. 김덕보는 밤마다 빈 실패에 끈을 감아 연습했다. 딸이 서당에서 머리 때문에 놀림받지 않게. 몇 달이 지나자 그의 손은 어느 어미보다 야무지게 따을 수 있게 되었다. 명절 씨름판이 열리는 날엔 다른 부모들이 다 짝을 지어왔지만 김덕보는 늘 혼자였다. 그래도 딸의 널뛰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마당 끝에서 두 손을 흔들었다. 연화가 이기든 지든 그는 똑같이 손뼉을 쳤다. 그 소리가 들리면 연화는 숨이 차도 끝까지 뛰었다. 천을 팔던 사람이 객주를 짓겠다고 했을 때 또 한 번 비웃음이 돌아왔다. 보찜 장수가 무슨 객주냐고. 김덕보는 그 말을 들으며 도본 위에 손가락을 얹었다. 한 번 망했고 빚이 산처럼 쌓였다. 그래도 다시 일어섰다. 두 번째 객주가 자리를 잡았고 세 번째 객주가 저잣거리 한복판에 섰다. 대흥 객주였다. 연화가 상단 살림을 배우겠다고 나서던 날 김덕보는 난생 처음 좋은 갓을 샀다. 저잣거리에서 제일 값싼 것이었다. 딸이 첫걸음을 떼는 자리에 쓰고 가려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고쳤었지만 좀처럼 가끈이 매끄럽게 메어지지 않았다. 평생 매본 적이 없었으니까. 연화가 상단 살림을 배우겠다고 했을 때 김덕보가 말했다. 내 이름은 밝히지 말고 배워라. 아비 이름은 쓰지 말고. 어찌 그러십니까, 아버지. 연화가 고개를 갸웃했다. 김덕보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배운 것 없는 애비 이름이 너한테 짐이 될까봐 그런다. 그날부터 김덕보는 바깥에 드러나는 문서와 현판과 상단의 큰 모임에서는 이름을 감추었다. 다만 상단의 인장과 안장부에는 여전히 그의 이름이 남아 있었다. 집신을 신고 낡은 도포를 입고 저잣거리 사람처럼 살았다. 누구도 그가 대흥객주의 주인인 줄 몰랐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다. 객주 하나를 통째로 가진 사람이 왜 저러고 사느냐고. 집사들은 좋은 옷을 권했고 일꾼들은 좋은 가마를 대기시켰다. 하지만 김덕보는 늘 집신이었다. 그가 한 번은 최혁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내가 좋은 옷 입고 좋은 가마를 타면 사람들이 내 앞에서 진짜 얼굴을 안 보여준다. 그럼 내가 어찌 사람을 알아보겠나. 낮은 자리에서 봐야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었다. 평생 밑바닥에서 올라온 사람만이 아는 이치였다. 오늘 이 잔치 자리에서도 그는 그렇게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다 보고 있었다. 혼례 전날 그는 딸에게 한 가지를 더 당부했다. 저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거라.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사람이 너를 좋아하는지, 내 뒤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지 헷갈리게 살지 말거라. 연화는 그 말을 지켰다. 혼례 자리에서도 명절 차례상 앞에서도 복동이를 낳던 날에도 시댁 식구들이 친정 이야기를 물을 때마다 연화는 아버지 이름 대신 웃음을 내밀었다. 혼례 후 첫 명절이었다. 홍씨 부인이 차례상 앞에서 물었다. 사돈은 아니 오시느냐? 연화가 조용히 답했다. 아버지가 먼 곳에 계셔서요. 사실은
반나절거리였다. 하지만 연화는 아버지가 이 집 문턱을 넘는 순간 무슨 말을 들을지 알았다. 연화는 아버지를 부르지 않았다. 아버지를 지키려고 홍씨 부인은 그 침묵을 다르게 읽었다. 하긴 올 사람도 없는 집안이지. 그 말에 연화는 고개를 숙였다. 옆에 있던 조기현은 못 들은 척 딴청을 부렸다. 나중에 연화가 조용히 말했을 때 조기현은 이렇게 답했다. 어머님 말씀은 그냥 흘려. 원래 그러시는 분이잖아. 흘리라는 말. 연화는 그 말을 7년 동안 들었다. 그런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복동이를 가졌을 때도 그랬다. 입덧이 심해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들던 날 홍씨 부인이 사람을 보내왔다. 친정에서 뭐라도 보내주었느냐. 연화는 방 안에 앉아 배를 감싸고 있었다. 아버지가 몸에 좋은 것을 챙겨주신다 하셨습니다. 됐다 해라. 저잣거리에서 파는 것 들고 오면 더 곤란하다. 우리 집은 그런 것 안 먹는다. 그날 저녁 아버지에게서 정갈이 왔다. 연화야, 입덧이 심하다며 애비가 전복죽 좀 지어보낼까. 연화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를 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 괜찮아요. 여기서 잘 챙겨줍니다. 거짓말이었다. 부엌엔 먹다 남은 반찬 몇 가지뿐이었고 조기현은 가게 일로 늦는 날이 많았다. 하지만 연화는 아버지가 보낸 음식이 이 집 밥상 위에서 어떤 말을 들을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받지 않았다. 아버지 정성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복동이를 낳던 날도 그랬다. 산실 밖에서 조기현은 전주의 심부름꾼과 말을 나누고 있었고 홍씨 부인은 산파에게 물었다. 아이 성은 당연히 우리 조가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 말에 연화는 눈을 감았다. 처음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연화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게 조용했다. 작고 따뜻한 손가락이 자기 손끝을 잡는 순간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라게 하겠다고. 산후조리 이야기를 하던 날 홍씨 부인은 혀를 찼다. 친정에서 보태주는 것도 없는데 조리는 무슨 특별히 할 것이 있느냐. 옆에 있던 조기현은 이번에도 같은 말을 했다. 어머니 말씀 너무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지나갈 일이야. 지나간다고 했다. 그 말이 연화를 더 오래 붙잡았다. 정말 지나가는 줄 알았기 때문이었다. 참으면 견디면 언젠가는 이 집이 자기를 식구로 봐줄 거라고. 복동이가 첫걸음을 떼던 날 김덕보가 작은 미투리를 지어왔다. 직접 고른 흰 미투리였다. 하지만 연화는 그 미투리를 시댁에 가져가지 못했다. 또 누가 저잣거리 것이냐고 할 게 뻔했으니까. 그녀는 미투리를 친정집 반다지에 넣어두었다. 김덕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다음에 올 때마다 더 작은 선물을 들고 왔다. 수건 하나, 털모자 하나, 직접 바느질한 베네쩌 고리 하나. 연화는 그중 절반도 시댁에 가져가지 못했다. 아버지를 지키려고 명절마다, 제사마다, 집안 모임마다 친정 이야기가 나오면 연화는 화제를 돌렸다. 아버지 하는 일을 묻는 자리에선 말끝을 흐렸다. 시댁 식구들이 처가가 좀 그렇다고 수군거릴 때 연화는 웃으며 음식을 날랐다. 그래야 아버지가 안전했으니까. 저잣거리 사람 같은 아버지가 이 집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 그러면서도 아버지에게는 늘 같은 말을 했다. 저 잘 지냅니다. 아버지. 시댁도 잘해주십니다. 김덕보는 그 말을 믿었다. 믿고 싶었다. 딸이 잘 사는 줄 알고 그는 새벽마다 외손자 옷을 지었다. 한 땀 또 한 땀. 딸이 행복한 집에서 외손자가 무럭무럭 크는 줄로만 알고 그래서 오늘 처음 보았다. 부엌 문간으로 밀려나는 자기 모습 옆에서 빈 그릇을 나르는 자기 손 너머에서 김덕보는 보았다. 딸이 고개를 숙이는 것을, 송구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을, 자기를 가리려고 자기 앞에서 더 작아지는 것을. 7년이었다. 딸이 그렇게 작아진 것이 평생 딸이 자기 때문에
기죽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서 이름을 지웠고 집신을 신었고 뒤로 물러났다. 그런데 그 딸이 바로 그 아버지를 지키려다 7년을 작아졌고 오늘 자기 때문에 뺨을 맞았다. 짧은 회상에서 빠져나온 김덕보가 천천히 연화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딸 앞에 서서 붉어진 뺨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많이 아프냐? 연화가 눈물을 삼켰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김덕보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안 괜찮다. 애비가 너무 오래 참았다. 그리고 너도 너무 오래 참았더구나. 연화의 눈에서 참아왔던 것이 처음으로 흘러내렸다. 홍씨 부인은 김덕보가 심부름꾼을 부르는 것을 보고 있었다. 낡은 도포에 갈라진 손, 저잣거리 사람 같은 차림. 그녀가 입꼬리를 비틀었다. 리게 전갈이라도 보내시는 겁니까? 노인장. 김덕보는 대답하지 않았다. 홍씨 부인이 한 걸음 다가왔다. 설마 포도청이라도 알리셨습니까? 아니면 마을 이정이라도. 그녀가 피식 웃었다. 근처에서 조설이가 따라 웃었고 조재선도 술잔을 들며 피식했다. 김덕보는 그 웃음들을 들으며 바닥에 떨어진 도롯을 천천히 집어들었다. 구겨진 자락을 손바닥으로 한 번, 두 번 폈다. 그 옷, 그리 소중하십니까? 헝겊 쪼가리가요. 김덕보의 손이 잠깐 멈추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옷을 개어 다시 보자기에 곱게 쌌다. 조기현이 다가와 낮게 말했다. 장인어른, 여기서 이러지 마십시오. 사람들 다 보고 있습니다. 김덕보가 사위를 보았다. 오래 보았다. 자네는.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딸이 왜 7년 동안 한마디도 안 했는지 아는가. 조기현이 멈칫했다. 김덕보는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대문 쪽을 보았다. 이미 문이 열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검은 두루마기를 갖춰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맨 앞에 선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정갈한 도포에 대응객주 인장을 새긴 패를 찬 사람이었다. 홍씨 부인이 그를 알아보았다. 대응객주 총집사 최혁이었다. 그녀의 얼굴이 잠깐 환해졌다. 마침 잘됐다 싶었기 때문이었다. 아이고, 총집사 어른. 홍씨 부인이 반갑게 손을 들었다. 마침 잘 오셨습니다. 여기 좀 정리해 주세요. 웬 이상한 노인이 소란을 피워서 최혁은 홍씨 부인을 보지 않았다. 그녀를 그대로 지나쳤다. 그리고 부엌 문간 쪽 보퉁이를 든 노인 앞으로 걸어가 허리를 깊이 숙였다. 대행수 어른께서 이르신 대로 채비하여 왔습니다. 방안이 멈추었다. 그의 손에는 검은 문서함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 김덕보가 한 식경 전에 일러둔 것들이 들어 있었다. 홍씨 부인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다. 대행수. 최혁이 몸을 일으켰다. 그가 홍씨 부인 쪽을 돌아보며 또렷하게 말했다. 대흥객주와 삼남 상단을 세우신 창업 대행수 김덕보 어른이십니다. 쨍그랑. 어디선가 잔이 떨어졌다. 조기현의 손이었다. 발치에서 사기 조각이 흩어졌다. 홍씨 부인은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의 시선이 김덕보에게로 천천히 옮겨갔다. 낡은 집신, 해진 도포, 빛바랜 보퉁이. 방금 자기가 빈 그릇을 나르게 한 노인. 방금 자기가 노인장이라 부른 노인. 그 노인이 이 객주의 주인이었다. 사돈어른. 홍씨 부인의 입술이 떨렸다. 대흥객주, 대행수라고요. 김덕보는 보퉁이를 고쳐들었다. 그가 홍씨 부인을 보았다. 오늘 처음으로 똑바로 보았다. 아까는 그의 목소리가 조용했다. 노인장이라 하셨습니다. 홍씨 부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그녀의 다리가 아주 미세하게 풀렸다. 본인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방금까지 며느리를 부리고 사돈을 부엌으로 밀어내고 손님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던 그 손이었다. 그 손이 지금 갈 곳을 잃은 채 허공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오늘 하루가 빠르게 스쳤다. 사돈에게 빈 물동이를 나르게 한 것, 노인장이라 부른 것, 그 노인이 지은 도롯을 헝겊 쪼가리라 부르며 의자 위로 던진 것, 그 모든 장면이 이제는 전혀 다른 뜻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자기가 부린 노인이 이 객주의 주인이었다. 자기가 그토록 매달리던 물목 재계약의 최종 결재권을 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홍씨 부인은 오늘 자기 집안의 마지막 동아줄을 손수 끊어버린 것이었다. 그것도 그 줄의 주인을 하객 수십 명 앞에서 종처럼 부리면서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전주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고 물목을 맡은 행수는 붓을 꺼내 들었다. 조설이가 홍씨 부인의 팔을 붙잡았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저 어른 진짜 대흥객주 대행수야. 홍씨 부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조재선이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들기운이 가신 얼굴이었다. 그는 김덕보를 바라보며 다음 달 자기 논문서를 떠올렸다. 천보전이 다시 물목을 대게 될지를 떠올렸다. 그 모든 것이 지금 저 노인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형님. 조재선이 조기현을 보았다. 형님, 이거 어찌 되는 겁니까? 조기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눈은 연화에게 가 있었다. 7년을 함께 산 아내, 평범한 안채 심부름꾼인 줄로만 알았던 여인. 그 여인이 지금 대흥객주 대행수의 딸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부인, 조기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대 알고 있었소. 연화가 남편을 보았다.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7년 동안 목소리는 차분했다. 한 번도 물으신 적 없잖아요. 제가 누구인지. 조기현은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한 번도 묻지 않았다. 아내의 친정이 어떤 집인지,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저 가난한 처가라고만 여겼다. 아니, 여기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에레야, 자기가 아내보다 위에 있을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가 7년 동안 무시한 처가가 자기 가게의 생사를 쥐고 있었다. 그가 그토록 매달렸던 대흥객주가 바로 그 처가의 것이었다. 조기현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기가 발로 찬 동아줄이 무엇이었는지를. 방안이 조용해졌다. 여러분, 잠시 이것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최혁이 문서함을 열며 말했다. 그 안에는 대흥객주 안채 심부름꾼들이 그날 종일 지켜본 것을 낱낱이 적은 기록이 들어 있었다. 대행수 어른의 분부로 오늘 하루 이 집안 사람들의 언행을 있는 그대로 적어두라 명하셨습니다. 최혁이 기록을 펼쳤다. 진시, 사돈 대행수 어른의 행색을 훑어보고 문간을 가리키다. 사시, 대행수 어른께 물동이를 나르게 하다. 오시, 대행수 어른의 따님을 부엌으로 몰아 그릇을 나르게 하다. 그 옆을 지나며 웃는 조재선 나리. 오시 반각, 자리 그림에서 며느님을 물리치다. 문 밖에서 까치발로 목을 빼는 노인이 한 발짝 떨어진 자리에 서다. 미시, 조설이 아가씨가 대행수 어른이 지으신 도롯을 펼쳐들고 주변 사람들과 웃다. 그리고 미시 반가, 홍씨 부인의 손이 올라가는 것, 며느님의 고개가 돌아가는 것, 도롯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 기록이 멈추었다.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은 물목을 맡은 행수였다. 그가 들고 있던 붓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벼루의 붓끝이 닿는 소리가 그 조용한 방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옆자리 벗과 눈빛을 주고받았다. 말은 없었지만 이미 결정이 끝난 얼굴이었다. 전주는 조기현을 보지 않았다. 대신 자기 앞에 놓인 잔을 천천히 밀어냈다. 조금 전까지 계약만 확정되면 문제없습니다 하며 웃던 얼굴이 이제는 완전히 사무적인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무명전 상인 강 씨는 더 노골적이었다. 그는 심부름꾼을 불러 짧은 전가를 보냈다. 천보전 쪽에는 당분간 무명을 내어주지 말게. 그 한마디가 방 안에 조용히 퍼졌다 사라졌다. 홍씨 부인은 그 작은 움직임들을 하나씩 보고 있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으로 알았다. 방금 전까지 부인 감축드립니다 하며 모여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누구도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하객들 뒤편에서 낮은 수군거림이 번졌다. 저 노인이 대행수라고. 그럼 천보전은 이제 물목을 못 대는 것 아닌가. 아이 돌잔치를 도박판으로 쓴 것이었구먼. 그 말들이 홍씨 부인의 귀에 하나씩 박혔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방이 너무 넓다고 느꼈다. 조금 전까지는 자기가 고른 화려한 자리였다. 등롱이 높고 꽃장식이 길고 벽마다 금빛이 들어간 집안의 체면을 세워줄 곳이라 믿었다. 그런데 지금 그 방은 관아처럼 느껴졌다. 모든 시선이 증인이었고 모든 침묵이 판결이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자기가 있었다. 그때 균열은 안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어머니, 조설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언니 친정은 볼 것도 없다고. 집신 신고 다니는 사람이 무슨 사돈이냐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설아, 지금 그 이야기를 왜? 그럼 언제 하나요? 눈물에 분이 얼룩진 조설이의 눈가가 붉어졌다. 어머니 말씀 믿고 저도 재물을 끌어다 넣었어요. 대흥객주 계약 무조건 된다고 어머니가 장담하셨잖아요. 이제 그 돈 다 어찌하실 거예요? 조재선이 비틀거리며 끼어들었다. 형님, 제 논문서.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대흥객주 계약 들어오면 갚는다고 형님이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그 말 믿고 제가 논을 저당 잡혔어요. 형님, 이제 우리 식구 어디서 삽니까? 재선아, 진정하게. 조기현이 동생의 팔을 잡았다. 진정. 조재선이 그 손을 뿌리쳤다. 형님은 그래도 부인이라도 있지 않소. 대행수 딸인 줄도 몰랐으면서 그 덕 보려다 날린 것 아니오. 나는 무엇이오. 형님 말 믿고 논까지 걸었는데 조기현이 소리쳤다. 그러고는 홍씨 부인을 보았다. 어머니, 이 자리 어머니가 만들자 하셨잖습니까? 물목을 맡은 행수 부르자고, 전주 부르자고, 다 어머니 생각이었잖습니까? 저는 그저 연화더러 잘 부탁하라고 했더니 홍씨 부인이 받아쳤다. 안채에서 일했으니 아는 얼굴 있을 것이라고 그것 하나 못 시켰느냐. 어머니가 며느리를 그렇게 부려먹는데 그 아이가 무엇을 도와주겠습니까? 조기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오늘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이 어미를 그림에서까지 빼버리고 뺨까지 때리고 그러니 일이 이렇게 이제 와서 며느리 편을 드는 것이냐. 홍씨 부인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내가 방금 그 손목 비틀어서 옷 내려놓으라 한 것은 누구더냐. 조기현의 입이 다물렸다. 방금 자기가 한 행동을 자기 어머니 입으로 다시 듣자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지금 애미 탓을 하는 것이냐. 홍씨 부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너희 다 누구 덕에 자랐느냐. 이 집안 누가 일으켰는데 내가 없었으면 너희가 오늘날 이렇게 되었겠느냐. 조설이가 울먹였다. 두려움으로 묶여있던 줄이 풀리자 집안은 서로를 향해 이빨을 드러냈다. 누구도 김덕보를 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에서 자기가 잃은 것을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홍씨 부인은 그 한가운데 서 있었다. 평생 이 집안의 중심이었던 자리였다. 며느리에게 호통을 치고 자식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사돈을 부엌 문간으로 밀어내던 그 자리.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선 그녀를 향해 자식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었다. 누구 하나 그녀 편이 없었다. 어머니가 다 망치셨어요. 조설이가 울먹이며 내뱉었다. 그 한마디에 홍씨 부인의 입술이 떨렸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기 때문이었다. 자기가 키운 딸의 입에서 자기가 일으켰다고 믿었던 집안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것이었다. 김덕보는 그 광경을 가만히 보고 있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보퉁이를 품에 안은 채 서로를 물어뜯는 사람들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만들 하시게.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방 안이 조용해졌다. 그 조용한 목소리가 방금 그 어떤 고함보다
무거웠기 때문이었다. 김덕보가 최혁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천보전 장부를 펼쳐보게. 최혁이 문서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그는 첫 장을 넘기지 않았다. 대신 김덕보에게 건넸다. 자네가 읽어주게. 여기 계신 분들도 들으셔야 할 것 같으니. 최혁이 문서를 받아 첫 장을 펼쳤다. 천보전에서 들여온 물건 가운데 흠 있는 것이 8푼 7리입니다. 그가 한 장을 넘겼다. 다른 가게들과 견주면 한 푼 두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다. 일꾼 챈 2달째 밀림. 또 한 장. 무명 대금 미지급으로 협력가게 3곳에서 소지가 올라옴. 또 한 장. 틈을 맞추기 위해 협력가게에 틈 인하를 강요한 정황. 적을 정하는 과정에서 뒷돈과 향응을 건넨 정황도 확인됨. 최혁이 잠시 숨을 고른 뒤 장을 넘겼다. 작년 겨울 대흥객주에 처음 들인 물건에서 손님 불만이 있었습니다. 조기현의 얼굴이 굳었다. 그것은 이미 처리된 일입니다. 최혁은 조기현을 보지 않고 계속 읽었다. 객실 이불감 세탁 후 줄어드는 정도가 객주의 법도를 넘었고 백액잇 바느질선이 터졌으며 일부 물건에서 겉에 적힌 것과 속을 뜯어본 것이 서로 맞지 않음. 연회청이 다시 술렁였다. 대흥객주 물목을 맡은 행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때 저희가 다시 뜯어보기를 청했는데 천보전 쪽에서 본으로 보인 것만 좋은 것으로 바꿔치기 하려 했습니다. 조기현이 다급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아랫사람의 착오였습니다. 제가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김덕보가 그를 보았다. 주인이 모르는 가게는 주인이 없는 가게와 같은 것일세. 조기현의 입이 다물렸다. 최혁이 한 장을 더 넘겼다. 함께 일하던 가게들의 하소연을 적은 글도 있습니다. 뜸을 맞추기 위해 원단 등급을 낮추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거짓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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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자 뒤쪽에 앉아있던 무명전 상인 강 씨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조대인, 저희에게도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조기현이 그를 돌아보았다. 강 씨까지 왜 이러시오? 강 씨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대금은 3달째 밀렸고 고는 계속 깎으셨습니다. 대흥객주 계약되면 갚는다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 그 계약도 확정된 것이 아니었군요. 전주의 시선이 차가워졌다. 홍씨 부인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다. 이것은 김덕보 한 사람의 분노가 아니었다. 이미 여기저기 금이 가 있던 가게였다. 다만 오늘 그 금이 모든 사람 앞에서 한꺼번에 벌어진 것뿐이었다. 최혁이 마지막 장을 펼쳤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보인 행실도 함께 적어두었습니다. 그가 잠시 멈추었다. 전주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채비를 챙겼다. 그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천보전이 곧 대흥객주와 계약한다는 그림을 보고서였다. 그런데 그 그림이 방금 산산조각 났다. 김덕보가 문서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런 가게가 우리 객주 손님들이 덮고 잘 이불을 만들겠다고 올라온 것이오. 조기현이 앞으로 튀어나왔다. 장인어른, 그 계약 없으면 저희 가게 문 닫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걸 다 알면서. 김덕보가 그의 말을 조용히 끊었다. 내 딸에게 청탁을 시켰는가? 조기현이 무릎을 꿇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장인어른이 어떤 분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김덕보가 그를 내려다보았다. 오래 보았다. 몰랐다. 그가 조용히 되뇌었다. 자네는 지금 내가 대행수인 것을 몰라서 미안한 것인가? 아니면 내 딸을 7년 동안 그렇게 둔 것이 미안한 것인가? 조기현이 입을 열지 못했다. 그 차이를 자네는 모르지. 알아야만 지키는 사람은 식구가 아니야.
김덕보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무릎 꿇은 사위, 핏기 가신 사돈, 서로를 물어뜯던 그 자식들, 그리고 한쪽의 선뺨이 아직 붉은 자기 딸을. 오늘 여러분이 짓밟은 것은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낡은 늙은이가 아니요. 빈 그릇 나르던 노인도 아니요. 여러분이 짓밟은 것은 한 사람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딸의 자존심이었소. 방 안이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졌다. 그런데 그 딸은 김덕보가 연화를 보았다. 그 자존심을 짓밟히면서도 끝까지 이 늙은 애비를 지키려 했소. 저작거리 사람 같은 애비가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애비가 상처받을까봐 그의 눈가가 잠시 붉어졌다. 그것이 식구요. 여러분은 그것을 7년 동안 옆에 두고도 못 보았소. 김덕보가 홍씨 부인을 향해 천천히 돌아섰다. 오늘 부인이 내 딸에게 그러셨지요. 어미 없이 커서 부족한 것이냐고.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맞소이다. 내 딸은 어미 없이 컸소. 내가 배틀을 돌리고 저작거리 바닥에서 천을 팔며 키웠소. 도시락도 내가 쌌고 머리도 내가 따아주었소. 부족한 것 많았을 것이오. 방 안이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졌다. 그런데 말이오. 김덕보가 홍씨 부인을 똑바로 보았다. 그 부족한 아이가 대개 이 집안 자식들보다 100배는 더 곱게 컸소이다. 적어도 내 딸은 사람을 가진 것으로 줄 세우지 않소. 빈 그릇을 나르는 노인한테 함부로 하지도 않고. 홍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덕보의 말이 자기가 오늘 한 모든 행동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최역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앞으로 대흥객주에 딸린 어느 객주에도 천보전 물건을 드리지 말게. 흠 있는 물건만으로도 우리 객주에 드릴 수 없어. 예, 대행수 어른. 그 한마디에 무릎 꿇은 조기현의 어깨가 무너졌다. 전주가 조용히 조기현에게 다가왔다. 조대인, 저희가 대흥객주 계약 확정을 전제로 여유 자금을 검토하고 있었는데요. 이 상황이면 빚 갚을 날을 더 미뤄드리긴 어렵겠습니다. 그가 문서를 상위에 내려놓고 돌아섰다. 조기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다. 조씨 집안이 붙잡고 있던 마지막 줄이 그렇게 끊어졌다. 홍씨 부인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평생 꼿꼿하던 그녀의 무릎이 마룻바닥으로 내려앉았다. 연화야,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몰랐다. 내 아버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리 했겠느냐. 내가 너한테 그렇게. 연화는 복동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조금 전 시어머니 품에서 다시 받아 안은 아이였다. 작은 손이 연화의 옷깃을 꼭 쥐고 있었다. 연화가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방금 그 말씀이 제일 무섭습니다. 알았으면 안 그러셨다는 뜻이잖아요. 사람을 보신 게 아니라 사람 뒤에 있는 것을 보신 거니까요. 방안이 고요했다. 제 아버지가 저작거리 사람이었어도 집신을 신었어도 빈 그릇을 날랐어도 제 아버지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연화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어머님, 아까 저더러 어미 없이 커서 부족하냐 하셨지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맞습니다. 저는 어미 없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를 제 아버지가 두 사람 몫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머리도 아버지가 따아주셨고 도시락도 아버지가 싸주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오늘 어머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요. 홍씨 부인이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알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으로 사람을 줄 세우고 약한 사람한테만 모질게 구는 것, 그것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연화가 한 걸음 물러섰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으려 참았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대접받고 싶지 않았고 복동이 돌잔치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보가 예전으로 돌아오실 거라 마지막까지 믿었습니다. 그녀가 조기현을 보았다. 무릎 꿇은 남편을. 그런데 오늘 알았습니다. 이 집은
제가 조용히 참는 동안 저를 식구가 아니라 도구로 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연화가 복동이를 조금 더 꼭 안았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또렷했다. 재물 있는 사람의 딸인 줄 알아야만 존중하는 집에는 제 아이를 두지 않겠습니다. 홍씨 부인이 마룻바닥을 짚었다. 연화야, 제발. 연화는 더 듣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바닥에 떨어진 하얀 도로 쪽으로 걸어갔다. 김덕보가 먼저 그 옷을 집어들었다. 구겨진 자락을 손바닥으로 한 번 폈다. 그리고 연화 품에 안긴 복동이에게 그 옷을 가만히 입혔다. 작은 팔이 소매를 통과했다. 옷깃 안쪽 글씨가 아이의 목덜미에 닿았다. 복동아, 강령하게 자라거라. 복동이가 까르르 웃었다. 김덕보가 그 웃음을 보며 처음으로 옅게 웃었다. 6달이 지났다. 천보전의 끝은 생각보다 빨랐다. 대흥객주에서 더 이상 물목을 대지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저작거리에 퍼지자 다른 객주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다. 대흥객주가 자른 가게를 우리가 왜 쓰겠느냐는 말이 돌았기 때문이었다. 무명전은 그날로 무명을 내어주지 않았고 밀린 대금을 받으려 소지를 올렸다. 전주는 빚 갚을 날을 더 미뤄주지 않았다. 배틀은 빚 대신 넘어갔다. 문을 닫은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뒤였다. 가게 정문에 관아의 봉고패가 붙던 날, 일꾼들이 마지막 돈을 요구하며 몰려왔다. 조기현은 안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2달 치고는 끝내 나가지 못했다. 평생 천보전에서 일했던 늙은 친모 하나가 닫힌 정문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다. 그는 30년 동안 그 가게에서 바늘을 잡았던 사람이었다. 마지막 2달 치첨을 그는 끝내 받지 못했다. 조기현은 한동안 그 가게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찾아왔기 때문이었다. 그가 그토록 매달렸던 대흥객주 계약은 결국 그를 살리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는 그 계약에 매달리느라 그는 살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놓쳤다. 아내도 아이도 장인의 마음도 조재선의 노는 남의 손에 넘어갔다. 형의 말을 믿고 논을 저당 잡혔던 그는 처와 아이를 데리고 처가로 들어갔다. 그러나 처가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다. 명절마다 처가가 좀 그렇다며 비웃던 그 입으로 이제는 처가 눈치를 보며 살게 되었다. 조설이는 남편과 갈라섰다. 어머니 말만 믿고 시댁 재물까지 끌어다 넣은 것이 화근이었다.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시댁을 나왔고 한동안 벗들에게 신세를 한탄하다가 어느 날부터 조용히 소식을 끊었다. 아무도 그녀의 안부를 묻지 않았다. 조기현은 장사판에서 믿음을 잃었다. 다른 가게에 몸을 의탁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한때 대흥객주에 물목을 대는 가게 주인이었던 그는 이제 어디서든 가게 이름 말하기를 꺼렸다. 천보전이라는 이름이 이미 낙인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몇 번이고 연화에게 전가를 보냈다. 처음엔 사정하는 전갈이었고 그 다음엔 원망이었고 나중엔 그저 침묵이었다. 연화는 한 번도 답하지 않았다. 시댁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던 날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리고 홍씨 부인,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집은 남의 것이 되었다. 평생 모은 세간이 하나씩 빠져나갔다. 대청에 걸려있던 집안 병풍도 안방의 자개장도 그녀가 우리 집안 물건이라 부르던 것들이 저작거리로 흘러갔다. 홍씨 부인은 작은 곁방으로 옮겼다. 평생 남을 부리며 살던 그녀가 이제는 자기 손으로 빨래를 하고 자기 손으로 밥을 지었다. 그러다 문득 돌잔치 날이 떠오르곤 했다. 며느리에게 음식을 나르게 하고 잔을 채우게 하고 할 줄 아는 게 무엇이냐 다그치던 그날이, 그때 자기가 부린 사람이 누구의 딸이었는지, 자기가 어미 없이 커서 그러느냐고 비웃은 그 아이를 누가 어떻게 키웠는지 이제는 다 알게 되었지만 너무 늦은 뒤였다. 빈 그릇을 닦는 그녀의 손에 그날 며느리가 줍던 깨진 사기 조각이 자꾸 겹쳐 보였다. 어느 흐린 날
홍씨 부인이 낡은 저고리 차림으로 대흥객주 앞을 찾아왔다. 손에는 작은 보퉁이가 들려 있었다. 안에는 복동이에게 줄 작은 팽이 하나가 들어 있었다. 손자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대문 앞에서 문지기 하나가 그녀를 가로막았다. 예전 같으면 그녀가 다가가기도 전에 문이 먼저 열리던 자리였다. 일꾼들이 허리를 숙이며 마님하고 부르던 자리였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문지기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송구합니다. 출입 금하라는 명이 내려 있습니다. 홍씨 부인의 손에 들린 보퉁이가 바스락거렸다. 팽이는 끝내 대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돌아서려던 그녀의 시선이 바깥벽에 걸린 그림 한 점에 멈추었다. 복동이의 돌 그림이었다. 등롱 아래 아이는 김덕보가 한 땀씩 지은 하얀 명주 돌옷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옷을 헝겊 쪼가리라 비웃던 사람들은 그림 속에 없었다. 그림 안에는 세 사람뿐이었다. 김덕보, 연화, 그리고 복동이. 그 옆엔 작은 글씨가 붙어 있었다. 대흥객주 식구들의 날. 홍씨 부인은 문득 깨달았다. 6달 전 그날 그림 밖으로 밀려났던 것은 김덕보가 아니었다. 그림 밖으로 밀려난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었다. 그녀는 그 그림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손에 든 보퉁이가 빈 골목에서 한 번 더 바스락거렸다. 그날 그녀가 잃은 것은 계약 하나가 아니었다. 며느리를 잃었고 외손자를 잃었고 집안을 잃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이 자기 집안을 살릴 수 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사실까지 그제야 알게 되었다. 같은 시각 김덕보의 시골집 마루엔 볕이 길게 들었다. 김덕보는 바느질감을 무릎에 올려두고 있었다. 이번엔 도롯이 아니라 작은 가을 저고리였다. 복동이가 곧 입을 것이었다. 마당 쪽에서 발소리가 났다. 문이 열리고 작은 발소리가 마루를 향해 통통 뛰어왔다. 할아버지, 복동이었다. 아이가 마루 끝에 앉아 김덕보의 바느질감을 만지작거렸다. 이거 내 거야. 아직 발음이 서툴렀지만 김덕보는 알아들었다. 그가 웃으며 아이 손에서 바늘을 조심스럽게 빼냈다. 그래, 복동이 것이다. 그런데 이건 만지면 안 된다. 콕 찌른다. 뒤따라 들어온 연화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마루. 아이가 웃어도 조용히 하라는 사람이 없는 집. 아버지가 만든 옷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자리. 그 모든 것이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다. 연화가 아버지 곁에 앉았다. 아버지, 그녀가 가만히 불렀다. 그날 왜 바로 나서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릇 나르고 그릇 깨고 혼날 때요. 김덕보가 바느질감을 내려놓았다. 잠시 마당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보고 있었다. 내가 어디까지 견디나, 저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나. 그가 딸을 보았다. 그런데 내가 내 욕은 다 먹으면서 애비 이야기만 나오면 고개를 들더구나. 그때 알았다. 우리 딸이 7년 동안 왜 그렇게 작아졌는지. 연화의 눈가가 붉어졌다. 애비를 지키느라 그랬던 것이지. 그것이 제일 미안했다. 김덕보가 딸의 손을 잡았다. 갈라진 손이 딸의 손을 감쌌다. 이제 내가 애비 지킬 차례는 끝났다. 앞으로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 거라. 네, 아버지. 이제 숨기지 않을게요. 아버지도 저도요. 연화가 말했다. 김덕보의 손이 잠시 멈추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일어나 부엌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갈라진 손으로 마루를 짚고 밥은 먹었느냐? 아니요, 아버지. 배고파요. 그래, 계란말이 해주마. 부엌에서 계란 깨는 소리가 났다. 탁, 탁. 그 소리가 마루까지 들려왔다. 볕이 김덕보의 등 뒤로 길게 따라갔다. 예전보다 조금 굽은 등이었지만 더는 초라해 보이지 않았다. 그런 연화가 평생 숨겨야 했던 등이 아니라 이제 복동이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등이었다. 마루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작은 저고리가 놓여 있었다. 그 옷깃 안쪽에 같은 글씨가 반쯤 수놓아지고 있었다. 복동아, 강령하게 자라거라.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시고 매일 이 시간에 올라오는 제 다음 영상들도 계속 시청해주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